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마을에서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저택과 관련이 있었다. 그 저택은 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한때는 부유한 지주가 살았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주의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죽고 난 뒤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다. 저택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꽤나 으스스한 모습이 되었다. 빛바랜 벽지는 곳곳이 벗겨졌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택 근처를 지나가면 이유 없이 소름이 돋고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특히 저녁이면 유령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나는 그 낡은 저택이 정말로 유령이 나오는지 정말로 무시무시한 곳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빛나는 밤이었다. 우리는 플래시 라이트를 준비하고 조용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낡고 부서진 상태로 반쯤 열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경운기를 슉슉대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안은 온통 잿더미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 그림들은 마치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왔다. 으스스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감쌌다. 여기 정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친구 하나가 속삭이며 말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더더욱 어두웠고 마치 누군가가 떠난 것처럼 침대와 가구가 그대로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껄껄거리는 헛기침 소리도 이어졌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구야? 나는 용기를 내어 외쳐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복도의 끝에는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창백하고 희미한 윤곽의 유령이었다. 그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 유령은 천천히 돌아서며 우리를 마주했다. 공중에 떠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초현실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동자에서 슬픔과 고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다시 원래 자리를 돌아섰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저택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아직도 자신의 안식을 찾지 못한 영혼이라는 것을 급히 우리는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전설이 사실임을 경험한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내가 겪은 가장 무섭고도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에 대한 전설을 전해 들으며 낡은 집과 그곳에 머무는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어떤 전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1980년대 후반 나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도 넘은 건물로 외관이 많이 낡아 있었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큰 고민 없이 이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바로 5층의 빈집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사를 했을 때만 해도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늦은 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내 5층 버튼이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릴 층인 7층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다음 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타악 타악 소리와 함께 누군가 창문을 긁고 있는 소리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봤다.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다. 이때부터 나는 처음으로 그 소문을 떠올렸다. 여전히 믿기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집안에 불이 혼자 켜져 있거나 TV가 꺼지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쳤던 일은 어느 날 밤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두려움에 휩싸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 관리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관리소의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봐요. 그런 일은 이 아파트에서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나와 같은 집에 살았다는 한 가족의 사진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가족은 이 아파트에 산 지 얼마 안 되어 수상한 일들을 겪다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두려워졌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신경이 예민해진 탓인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주민에게 그 집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년 전 그 집에는 한 여성과 그녀의 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른 나이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큰 절망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는 마치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집을 떠돌아다니다 안타깝게도 딸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결심했다. 그 집에 가서 예전에 그 가족이 만들었다는 작은 재단에 촛불을 밝히기로 깊은 밤 조심스럽게 5층으로 내려가 빈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재단 앞에 작은 촛불을 하나 세우고 불을 붙였다. 그 순간 더 이상 누군가의 속삭임이나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믿기 힘들겠지만 이상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그 가족이 평화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새로운 이웃이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아내게 한다.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 색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가끔씩 도시 외곽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니곤 했다. 대부분 그런 여행은 재미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매번 길을 나섰지만 그중 단 한 번은 잊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남았다. 그날은 7월 초 대학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착 후 오랜만에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약해둔 민박집이 급한 사정으로 문을 닫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름 성수기라 그런지 빈 방이 없었고 우리는 단념하고 해변에서 노숙을 하기로 하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던 중 차 안에서 우리가 지나온 길가 숲속에 오래된 폐가 하나가 보였다. 누군가 농담으로 저기서 하룻밤 지내볼래? 라고 말했고 처음에는 모두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묘하게 매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궁금증과 호기심에 우리는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벽에는 무언가에 긁힌 자국과 때 묻은 흔적이 가득했다. 문턱을 넘자마자 내 코를 찌르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몇몇 친구들은 마음이 바뀌었는지 다시 차로 돌아갔지만 나는 몇몇 용기 있는 친구들과 남기로 했다.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침낭을 펼치고 서로 둘러앉아 휴대폰 불빛을 의지한 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원인 모를 한기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숲에 사는 동물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발소리는 인간의 것처럼 일정했다. 어디선가 거뭇하고 긴 그림자가 창틀을 넘어 우리 있는 쪽으로 점점 더 길게 다가왔다. 모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주변의 소음만 와도 용납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여기 있어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메마르며 낯선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맴돌았다. 순간 나는 기괴한 직감을 느끼며 무슨 용기가 솟구쳐 일어났고 문으로 다가갔다. 억지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조차 없는 정적이 폐가를 감싸고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도저히 그곳에 더 머물 수 없었다. 우리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와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해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폐가 근처에 있던 그 밤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지역 주민에게 그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예전에 그곳에서 누군가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 주변은 피해야 할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어쩌면 우리는 그날 밤 미스터리한 존재와 조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리 궁금해도 함부로 폐가를 찾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의 여행 중 가장 무서운 순간으로 남았고 그 후로 친구들이 그 일이 재밌었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괜히 한기를 느끼곤 했다. 거리를 둬야 할 곳은 법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게 되었다.